네, 안녕하세요. 서버 파트장 김지연입니다. 3주차 세미나 HTTP와 톰캣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 2주차는 좀 라이브 코딩 위주의 강의가 올라갔었죠. 그때는 이제 객체 지향이 뭔지, 또 TDD가 뭔지, 뭔가 강의 개념 설명보다는 코드를 같이 보면서 얘기할 것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차는 조금 더 개념 설명 위주로 한번 강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내용을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은 네트워크 내용까지 가면서 너무 방대해져서 이 내용을 어떻게 끊을지 또 어디까지 설명드려야 할 건지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저희 이제는 자바 코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서버가 뭔지 조금씩 들어갈 거니까요. 또 다 같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서버가 뭔지, 또 HTTP 요청과 응답, 그리고 톰캣까지 이 세 가지 큰 목차를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서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버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뭐 구글에다가 서버란 쳤을 때 거의 첫 줄에 나온 문장이었는데요.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 서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처리하는 컴퓨터라고만 대답을 하면 한 절반 정도만 맞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관점에서는 서버의 본질은 어떤 컴퓨터 장치, 그런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또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대기 중인 데몬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대기 중인 이런 데몬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데몬 프로세스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면서 특정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스템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서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데몬 프로세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데몬 프로세스는 어떻게 인터넷이라는 그런 거대한 공간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정확히 찾아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찾아가려면 가장 먼저 서버 컴퓨터의 주소가 필요하겠죠.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여기 있는 뭐 192.168.0.1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루어진 IP 주소라는 고유한 주소를 갖게 됩니다. IP 주소는 인터넷이라는 어떤 거대한 네트워크 방에서 특정 컴퓨터, 정확히 말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숫자로 된 주소 체계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주소 당연히 사용하죠. 이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이 IP 주소를 사용해서 목적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뭐 네트워크 시간에나 다들 배워보셨겠지만 뭐 IPv4, 6 이런 식으로 뭐 버전이 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32비트로 구성된 주소 방식을 사용하다가 점점 인터넷 기기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소 고갈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뭐 지금은 128비트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여기서 다룰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마 또 네트워크 수업 다들 많은 분들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자연스럽게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나오게 되겠죠. 앞에서 봤던 이런 숫자 체계는 뭐 컴퓨터는 바로바로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네이버.com, 뭐 구글.com 이렇게 들어가야지. 저기서 숫자 하나씩 하나씩 외워가지고 쓰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 있는 문자 주소 같은 게 이제 외우기 쉬우니까 그런 숫자 주소와 문자 주소를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것을 바로 DNS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많이들 그 비유하는 게 뭐 인터넷의 전화번호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뭐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에 이런 식으로 뭐 여기 example.com으로 돼 있죠. google.com 이렇게 적게 되면 약속된 DNS 서버에게 이 도메인에 이 이름에 할당된 IP 주소가 무엇인지 묻게 되고 그 응답 값으로 IP 주소를 받은 다음에 해당 IP 주소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브라우저는 이제 서버의 진짜 IP 주소, 이런 문자로 된 주소가 아니라 숫자 주소를 알게 되니까 해당 주소로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접속한다고 생각해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URL, 뭐 URI, URN, URL 이런 정도의 개념을 봐보도록 할게요. IP 주소가 어떤 네트워크 상의 특정 호스트, 특정 컴퓨터라고 봐주면 되고요. 특정 호스트를 식별하는 주소라면 URI는 그 호스트 내 특정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한 논리적 또는 물리적 주소를 식별하는 표준화된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URI랑 URL이 뭔가 차이가 있냐 한번 봐보면 좀 더 상위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URI는 통합 자원 식별자로 특정 리소스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최상위 개념입니다. 리소스를 식별하는 모든 종류의 이름이나 주소는 URI에 포함되게 되고요. 그런 이름으로 식별하거나 위치로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URL은 통합 자원 위치 지정자라고 불리고요. URI의 가장 흔한 형태로 리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 그 로케이션을 명시해서 식별합니다. 그러니까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한 검색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웹 주소는 대부분 URL에 해당됩니다. URN, N이 네임이고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면 I가 아이덴티파이어, L이 로케이터, N이 네임인데요. 그래서 URN은 리소스의 위치와 상관없이 어떤 영구적인 이름, 영구적인 네임으로 자원을 식별하는 URI의 한 종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구분은 아마 되셨을 것 같고 URI가 더 큰 집합이고 URL이랑 N은 그 하위 집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포트도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요. 그 앞에서부터 봤던 DNS와 URL을 통해 서버 컴퓨터의 IP 주소까지 찾아왔다고 해서 통신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이런 하나의 컴퓨터 안에는 뭐 웹서버, 데이터 서버, 파일 서버 등 정말 여러 서버들의 그런 서버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뒤에 붙는 IP 주소 뒤에 붙는 숫자로 된 포트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가 수많은 프로세스 중에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에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분자 역할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HTTP, HTTPS 요청은 80 포트나 443 포트를 많이 사용하죠. 이런 웹 요청은 이제 관습적으로 80 포트를 사용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저희 3주차 미션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서버 프로세스는 외부와 소통하기 위한 특정 포트, 특정 출입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인딩이라는 거는 우리 서버 프로세스가 이 컴퓨터로 들어오는 해당 포트 요청을 처리하겠다라고 운영체제에 등록하고 포트를 선점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프로세스가 이미 사용 중인 80 포트의 바인딩을 시도하면 운영체제는 이미 사용 중인 포트입니다 라는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포트까지 이제 선점을 했으니까 아까 제가 포트가 좀 출입문 정도로 본다고 하면 출입문이란 단어를 아까 사용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출입문으로 들어올 요청을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 요청을 기다리는 걸 이제 리스닝이라고 하는데 뭐 바인딩된 포트를 통해서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대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슨 상태에 들어간 것은 리스닝 소켓이 활성화되었다는 걸 뜻하고 리스닝 소켓이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어셉트하면 그 클라이언트와 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새로운 통신 전용 소켓이 생성됩니다. 네, 뭐 다들 네트워크 잘 하실 것도 같지만 제가 빨리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앞에서부터 잠시만 보면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들 아는 그런 URL 주소로 접속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문자로 된 URL 주소, 문자로 된 주소가 DNS 서버를 통해서 그 문자와 매핑되어 있는 숫자 체계, 숫자 주소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진짜 IP 주소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 IP 주소가 이제 특정 컴퓨터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주소 체계라고 했죠. 이 IP 주소를 알았으니까 해당 컴퓨터에 원하는 곳에 접속을 도달을 할 수 있지만 그 컴퓨터 IP 주소는 찾을 수 있는 거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죠. 뭐 웹서버, 뭐 데이터 서버, 파일 서버 등등 여러 서버가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으니까 난 정확히 이 포트에 있는 뭐 시스템을 사용하겠어, 이 포트로 가겠어 라는 거를 뒤에다가 명시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수많은 프로세스 중에서 정확히 난 어떤 프로세스에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HTTP와 그런 요청과 응답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부터는 이제 TCP와 UDP부터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앞에까지는 네, TCP와 UDP는 전송계층의 대표적인 두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TCP는 이제 뭐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이라고 이런 거의 뭐 약자고요. 연결 지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연결됐다를 알리면 그 후에 실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주고받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요. UDP 같은 경우에는 비연결 지향이죠. 그래서 앞에서 뭐 TCP에서 있었던 그런 연결 확인 절차 없이 그냥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간에 그런 데이터가 분실되거나 아니면 저희는 뭐 요청 쪽에서는 이렇게 1번, 2번, 3번 순서로 보냈지만 뭐 나중에 보낸 데이터가 먼저 도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순서가 꼬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뭔가 신뢰성은 낮게 되지만 그만큼 당연히 속도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웹통신은 어떤 웹페이지의 내용이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보장되는 TCP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네트워크 내용을 여기서 깊게 다룰 건 아닌 것 같아서 또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 가볍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TCP라는 안정적인 방식으로 통신을 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뭐 수천 명의 훨씬 더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우리 서버에 접속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 제가 지금 PPT에 띄워놓은 거는 이제 이터레이트 서버라고 가장 단순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클라이언트 요청만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서버가 하나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이렇게 처리하는 와중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뭔가 요청을 커넥트를 걸었어요. 근데 그러면 wait for server to finish with client 1. 그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끝날 때까지 그 모든 요청을 다 처리하고 끝날 때까지 클라이언트 2번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첫 번째 클라이언트 요청이 다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다른 모든 클라이언트가 블락된으로 현실적인 웹 서비스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같은 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선착순 한 명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되겠죠? 이러면.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성 서버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우리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기반이 있고 스레드 기반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또 운영체제나 시스템 프로그램에도 나오나요? 저 운영체제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CS 과목에서 많이들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세스 기반은 요청이 올 때마다 포크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두 개 다 동시성을 가지게 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냐는 데 있는데요. 여기 있는 프로세스 기반에서는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강점이 있지만 당연히 프로세스마다 다 독립적으로 가지게 되니까 어떤 생성하는데 비용이 크게 되겠죠. 그리고 컨텍스트 스위칭, 각 프로세스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런데 오버헤드가 상당합니다. 과거에 아파치 서버가 이 방식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그와 반해서 스레드 기반을 보면 요청이 올 때마다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하거나 미리 만들어둔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를 할당해서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스레드는 프로세스의 자원, 특히 흰메모리 같은 거를 공유하게 되므로 생성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또 효율적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어떤 WAS가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만든 커스텀 통캣, 뒤에서 내용이 또 나오겠지만 3주차 미션에서 커스텀 통캣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것도 이 스레드 기반을 동작하니까 지금은 저희는 프로세스보다 스레드 기반, 스레드 베이스 모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HTTP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티 스레딩을 통해서 여러 요청들을 동시에 처리한다고 했죠. 근데 클라이언트와 서버 스레드는 과연 어떤 언어와 어떤 형식으로 통신해야 할까요? 어떻게 통신하느냐를 정하고 있는 게 웹의 표준 통신 규약,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 HTTP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HTTP는 TCP/IP 위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약속의 형태를 정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HTTP 메시지는 크게 두 종류, 일단 요청과 응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여기 스타트 라인, 헤더, 이제 한 줄 띄고 바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스타트 라인에서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담습니다. 여기 보시면 HTTP 1.1의 버전으로 여기 나오죠?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리스폰스로는 403 forbidden 에러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정보들을 담게 되고요. 헤더에서는 그런 메시지들에 대한 부가 정보, 메타데이터를 담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키밸류 형태로 담기게 되고요. 어떤 호스트는
메뉴에 있는 이런 호스트는 요청을 보내는 서버의 주소를 말하고요. 컨텐트 타입은 메시지 본문에 담긴 데이터 형식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제 JSON 형식임을 명시하고 있죠. 이외에도 뭐 쿠키 같은 정보도 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바디, 본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바디 부분에서는 전송하고자 하는 실제 데이터가 담기는 곳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로직을 구현한다고 하면 그 회원가입 시에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사용자 정보,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디에 담기게 됩니다. HTTP는 두 가지 핵심 설계 원칙을 갖습니다. 스테이트리스랑 뭐 커넥트리스가 있는데요. 먼저 스테이트리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스테이트리스, 말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무상태성을 뜻합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이전 요청에 대해서 어떠한 컨텍스트도 저장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요. 각 HTTP 요청은 이전의 모든 요청과 완전히 독립적인 트랜잭션으로 취급됩니다. 먼저 반대 경우인 스테이트풀 경우를 보자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고 이 중개 서버가 이제 뭐 프록시 서버라고도 말을 하는데 뭐 쉽게 말해서 요청을 다 받아서 여러 개 서버가 우리가 뭐 이제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러면 로드 밸런싱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뭐 이런 중개 서버, 프록시 서버에서 하는 일들이 많지만 또 그 중에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하나의 요청을 받아서 어떤 서버로 갈 건지 여기서 요청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면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노트북 2개를 산다고 요청을 보냈습니다. 근데 뭐 응답이 오겠죠. 근데 만약에 1번 서버가 장애가 났어요. 1번 서버가 지금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니까 다른 서버는 뭐 노트북 2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1번 서버가 고장이 나면 다른 서버에서 그 기능들을 대체를 해줄 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버의 관점에서 모든 요청은 다 처음 보는 요청이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1번 서버가 죽었을 때 다른 서버들인 아무도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했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처음부터 무상태 스테이트리스로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 서버나 호출을 해도 되겠죠. 어차피 모든 서버의 관점에서 모든 요청은 다 처음 보는 요청이랑 같은 거예요. 이전 요청의 결과가 다음 요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아예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중개 서버 뒤에 있는 어떤 서버, 수백 대 서버가 있다고 하면 그중 어떤 서버가 요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세션 정보가 특정 서버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트래픽 분산이 어떤 요청들의 분산이 자유롭고 특정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서버가 즉시 요청을 이어받아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신뢰성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로그인이라던가 뭐 저희 쿠팡 같은 거 쓸 때 장바구니 기능 이런 것들은 들어갈 때마다 내가 담아놓은 것들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쿠키와 세션, 토큰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사진으로만 조그맣게 띄워놨어요. 서버가 상태를 저장하는 책임을 클라이언트 또는 외부 저장소에 위임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쿠키나 세션은 서버는 어떤 세션 저장소에 상태를 저장하고
그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세션 아이디를 생성해서 클라이언트의 쿠키에 저장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후 모든 요청에 이 쿠키를 포함해서 보내고 서버는 세션 아이디를 통해 상태를 복원합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도 쿠키 세션 토큰을 길게 언급할 건 아닐 것 같고요. 뒤쪽에도 내용이 계속 나와요. 특히 인증인가 부분으로 가면 또 너무 중요하니까 이쪽 내용은 아예 한 주차를 배우게 되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제대로 배워보시고 공부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뭐 HTTP가 무상대성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상태를 그래도 저장해야 될 건 저장하기 위해 이런 개념들이 나왔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 가면 이제 커넥션리스가 나오는데요. 이런 비연결성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서버가 응답을 마치면 그 즉시 맺었던 TCP 연결을 해제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삼는 특징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은 서버 측에서 소켓과 같은 한정된 시스템 자원을 소모하는데요. 어떤 불필요하게 그런 상태의 연결 같은 걸 유지하지 않고 즉시 해제함으로써 서버는 제한된 자원으로 더 많은 동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초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HTML 문서 위주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뭐 연결을 해도 요청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수많은 뭐 CSS, 자바스크립트, 뭐 이미지도 많고 그런 리소스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각 리소스를 요청할 때마다 그 TCP 연결과 그런 해제 같은 걸 반복하는 게 심각한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제한된 자원으로, 서버의 제한된 자원으로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비연결성을 모델로 삼았는데, 그런 특징을 삼았는데, 결국 그 리소스를 요청할 때마다 TCP 연결을 하는 게 심각한 네트워크 오버헤드로 넘어가게 된 거죠. 요즘에 나오는 프로토콜은 또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속적인 연결, HTTP 1.1부터 기본적으로 도입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커넥션에서 Keep Alive라는 헤더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한 번 맺은 TCP 연결을 정해진 시간 또는 요청 횟수 동안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 열려있는 연결을 통해 파이프라이닝 방식으로 여러 리소스를 순차적으로 요청하면서 연결 설정에 드는 비용을 줄여나간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냥 뭐 스테이트리스, 커넥션리스 같은 특징들을 삼았지만 이렇게 발전함으로써 그런 상황이나 기술 같은 게 발전한 과정에 있어서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PI 엔드포인트 설계. 조금 뜬금없네요, 이렇게 보니까. RESTful AP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HTTP라는 프로토콜의 특성과 동작 방식을 잠시 배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떤 규칙으로 통신하는지를 잠시 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문제 또 질문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API 엔드포인트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get user info의 아이디 뭐 이렇게 주고 뭐 여기는 users의 fetch라는 걸로 이 fetch는 이제 HTTP 메소드 중 하나입니다. 근데 뭐 여긴 그냥 프로세스 뉴 유저 되게 클래스명 같기도 하네요. 그냥 뭐 하나는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API 엔드포인트 설계하세요, 짜세요 이러면 사람마다 굉장히 각각의 생각으로 이러면 클라이언트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겠지, 이러면 협업하기 좋겠지라는 본인만의 생각으로 엔드포인트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엔드포인트라는 건 다른 파트도 보고 우리끼리도 굉장히 많이 봐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제각각으로 짜버리면 엔드포인트만 봐서는 API의 기능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마다 또 프로젝트마다 API를 설계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면 개발자는 새로운 규칙을 매번 학습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A에 가서는 뭐 이렇게 우리는 어떤 행위 할 건지 다 적어놓고 ID 값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돼. 또 어디는 우리 그냥 유저어만 해놓고 유저어에서 어떤 메서드가 사용되는지를 적자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우리는 그냥 레지스터 통합하자 할 수도 있겠죠. 본인들이 쓰면서도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A에 가서는 이렇게 쓰고 B에 가서는 이렇게 쓰고. 이러니까 그런 API 기능을 설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HTTP라는 그 프로토콜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범적인 아키텍처 스타일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스트라는 거는 새로운 프로토콜이나 기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아키텍처 스타일을 뜻하고요. 이 원칙들을 잘 따라서 설계된 API를 RESTful API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STful API가 어떤 규약을 따르냐를 잠깐 봤을 때는 일단 리소스와 벌브, 자원과 행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URI는 자원을 식별하고 그 자원을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좀 중요한 점이 이제 자원을 나타내는 명사 사용한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users, posts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보면 보이스 오버 시작할. 네, 죄송합니다. 방금 그 기계음이 녹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한번 쭉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원과 행위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 행위는 HTTP 메소드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get, post, push나 patch, 그리고 delete가 있겠죠. get은 자원을 조회, post는 생성, push나 patch는 수정인데 put은 전체를 교체하는 거고요. 패치는 수정된 부분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인 회원가입 하는데 이름, 나이, 성별, 닉네임 이런 거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당 정보들 다 넣어서 포스트로 요청을 보내면 그 자원이 생성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닉네임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굳이 포스트 쓰지 말고 그 해당 데이터를 다시 조회해서 불러와서 패치를 써가지고 패치 메소드로 닉네임 부분만 수정할게 라는 요청을 보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STful API가 뭐냐, 이게 규칙을 따르는 게 뭐냐, 아까 우리가 옆에 써놨던 어떤 예시 중에 하나였죠. get user info에서 id 1번, 이거 이제 id 1번인 것을 가지고 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잘 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런 REST라는 어떤 규약을 지키는 API가 뭔지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걸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get user info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뭐를 가지고 온댔죠? 자원과 행위를 했죠. 행위는 메서드로 표현합니다. 자원을 표현하면 돼요. 복수형을 쓰는 것도 RESTful 설계 중 하나인데 또 굉장히 세부 사항으로 가면 많으니까 이거는 다들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명시를 하는데 유저스의 1번을 조회를 하겠다. 유저스를 등록하겠다. 1번을 수정하겠다. 지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 API 엔드포인트만 봐서도, 설계한 것만 봐서도 아,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가 굉장히 잘 와닿게 돼요. 이래서 API 설계의 어떤 규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톰캣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근데 조금 이제 또 걱정되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 보니까 뭐 30분 조금 넘었네요. 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네트워크 뭐 개념들이 나왔죠. 물론 뭐 수업 들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대부분은 알고 계신 내용이라 그냥 빠르게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수업을 아직 안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들으시기에는 아직 너무 제가 설명이 미흡하고 빨리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또 너무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직접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톰캣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뭐 서버란 무엇일까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 서버를 어떻게 구축하고 동시성 모델 같은 거 나오고 어떤 프로토콜로 통신하면서 어떻게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그런 RESTful API 같은 거를 설계하는지에 대한 아키텍처를 지금까지 보면서 왔죠.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거를 개발자가 직접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HTTP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소켓 프로그래밍, 스레드 풀 관리, HTTP 메시지를 파싱하고 또 직렬한 포드를 매번 작성하는 거는 정말 얘기만 들어도 너무 귀찮아 보이죠, 일단. 그렇게 되면서 본질적인 비즈니스 로직 개발을 저해하는 어떤 반복적이고 부수적인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청 하나 보내려는데 막 너무 할 게 많아. 이러면 점점 개발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개발자가 이런 저수준, 로우 레벨의 계층으로부터 그런 것들 하지 말고 계층으로부터 해방을 시켜가지고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추상화 계층을 제공하기 위해서 탄생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톰캣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웹서버와 WA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데요. 얘네 두 개가 뭐가 다른지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웹서버부터 보시면 이제 정적 콘텐츠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적 콘텐츠란 요청 인자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리소스, 뭐 HTML이나 CSS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서버 내부에서 코드를 실행해가지고 결과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기능까지는 수행하지 않고요. 그냥 있는 거를 그대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WE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동적 컨텐츠 생성을 담당하는데요. 이제 웹서버 이전에 봤던 웹서버의 기능에 더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또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생성하여 응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톰캣이 바로 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대표적인 구현체 중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 조금 더 가서 서블릿이란 단어를 또 아직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톰캣의 핵심 역할은 서블릿 컨테이너로서 동작하는 것인데요. 근데 서블릿이 뭔지 잠시만 보시면 자바 기반의 동적 웹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위한 표준 기술 명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40분 동안 떠들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블릿은 특정 기술이 아니라 자바 기반의 동적 웹 애플리케이션. 아까 동적 웹 애플리케이션이
근데 여기는 동적 컨텐츠를 생성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 동적 웹 애플리케이션을 그런 동적 웹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위한 표준 기술 명세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는 이 명세에 따라서 특정 URI 요청을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그냥 자바 클래스로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코드 예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는 그런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하는 것보다 HTTP 프로토콜 처리에 특화된, 여기 보시면 HTTP,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필요한 메서드, 여기는 메서드가 잘 나와 있진 않네요. do post, do get 이런 메서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 코드가 보여주는 핵심을 보면, 개발자가 아까 저희가 요청 하나 보내는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러면 너무 귀찮을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개발자가 더 이상 어떤 소켓 스트림이나 HTTP 메시지 텍스트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HTTP 서블렛 리퀘스트나 어떤 서블렛 리스폰스 같은 추상화된 객체를 통해서 요청 정보를 읽고 응답을 생성합니다. 모든 저수준의 작업은 추상화되고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톰캣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통신 및 스트레스 처리, 소켓을 생성하고 포트를 리스닝하고 또 연결 같은 걸 수락하고 스레드 풀 관리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네트워크 및 동시성 관련 작업을 전담합니다. 그 다음에는 HTTP 메시지를 파싱하고 객체화하는데요. 그런 순수한 텍스트 기반의 HTTP 메시지를 파싱해서 서블릿 리퀘스트나 서블릿 리스폰스 같은 편리한 자바 객체로 변환해가지고 서블릿에 전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서블릿 생명주기 및 인스턴스 관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컨테이너들은 좀 기본적으로 서블릿 클래스당 하나의 인스턴스만 생성해서 제공합니다. 이걸 싱글톤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 들어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스레드 풀의 스레드가 이 단일 인스턴스에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동시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서블릿은 반드시 스레드 세이프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주의사항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닛이나 디스토리 같은 메소드 통해서 서블릿의 초기화 그리고 소멸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톰캣 덕분에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했죠. 톰캣 덕분에 개발자는 서블릿이라는 약속된 컴포넌트에 비즈니스 로직을 채워넣기만 하면 그런 나머지 복잡한 좀 더 로우 레벨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그런 계층이 있는 작업은 컨테이너가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IOC 제어 역전에 의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를 생성하여 생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일단 이렇게 끝마치게 되고요. 미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커스텀 톰캣을 구현해 볼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수주 주고 왔죠? 그리고 톰캣까지 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또 간단히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 미션은 뭐냐, 그런 서블릿이나 JSP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든 이번 주차 미션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사용자 요청을 직접 파싱이나 분석해보고 또 그에 맞는 응답을 생성하고 전달하는 그 과정을 한번 직접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TP 요청과 응답을 처리할 수 있는
나만의 웹 서버를 구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또 뭔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코드랑 워크북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서 과제 해주시면, 미션이랑 워크북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PPT가 진짜 끝이 나게 됐는데요. 45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꾹꾹 눌러 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는, 강의가 늦게 올라가는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강의를 계속 어떻게 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갈아엎고 내용을 추가하고 빼고 계속 이러니까 그거에 제가 처음 설계를 너무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되었는데, 또 늦은 만큼 저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좀 더 편하게 잘 미션 하실 수 있도록 또 계속 도와드리고, 추가 자료 같은 것도 한번 계속 찾아볼 테니까, 열심히 또 저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 늦었지만 강의도 바로 들어주시고, 이번엔 그래도 강의가 길진 않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주시고 미션이랑 워크업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하시다가 모르는 내용이나 이 부분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도 되고 디코에 올려주셔도 되니까. 질문방이 있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디코에 질문방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아무 말이나 다 올려주셔도 제가 또 열심히 반영해서 3주차 마무리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1, 2, 3주차를 맡았기 때문에 이번 강의가, 일단 제가 세미나를 공식적으로 세미나 올리는 거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이렇게 강의 찍으면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아직 이번 주차 남았지만 또 다음 주차부터 4주차부터는 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멋진 실력 좋으신 파트장님들이 계속 강의 이끌어 주실 거니까 끝까지 잘 따라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3주차 세미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